1960년 10월 27일 36주년이 되는 12.7 범난일이다. 12.7 범난 피해자 가운데 열반에 드신 스님들과 관련자 영가를 천도하는 천조대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다 유명을 달리하신 영가들께서 부처님의 가피로 원왕생 하시기를. 천도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고통스럽지만 오욕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으로 그날을 기념한다. 문경을 한 2만 명을 풀어갖고 2만 명을 풀어갖고 일시에 그저 일망타진을 했다는 것은 전 사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이었고 종교 탄압이었다. 그 시대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무고한 수행한 스님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당했다는 것을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1980년 10월 27일 대체 한국 불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누군가는 인간의 가장 훌륭한 기능이 망각의 기능이라 했다. 망각. 차라리 잊을 수 있는 기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선 이 사바가 꿈이니 어서 꿈을 깨고 해탈하라 하셨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다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 자체가 모든 게 뿌옇게 보이고 정말 이거는 불교 역사의 치욕적인 얘기거든. 치욕적인 얘기라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지금. 시비분별 많은 중생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니 기억이 또렷한 중생은 괴롭기만 하다. 당시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스님은 강원도 횡성 보광사에 머물며 수행 중이었다. 그때 1980년도 10월 27일인데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산사의 적막함과 고요함을 깨운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군복과 가죽 점퍼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즈넉한 사찰에 난입한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새벽같이 찾아왔는지 짐작조차 못했다. 여기 삼보스님이냐고 딱 다짜고짜 묻더라고.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내가 하니까 아유 행청서에서 왔다고. 간첩이 잡혔는데 내려오다가 간첩이 잡혔는데 스님하고 접선하고 내려올라 하다가 지금 잡혔으니까 스님이 서까지 동행을 해야 되겠다. 그들은 스님이 간첩과 접선을 했다는 진술이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대질 신문을 해야 한다며 연행했다. 이놈들 지휘차는 그 밑에 갖다 놨는데 군지차라.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했지. 원래 그 경찰차하고 그 군대 그 차가 다르거든. 근데 이놈들 보니까 전부 다 앞에 그 운전병도 군인이고 다 군인이라. 아니 저 잠바주머니에서 이제 권총을 들이대면서 말을 들으라 이게 그래서 아니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주지 스님하고 조실 스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도 다 알고 계시고 주지 스님은 원주 톨게이트에서 연행이 돼 있다. 당시 월정사 재무소임을 보던 원행 스님도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다. 보안사 그 사무실에서 이제
내 패대기 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중이냐 그러면서 이제 군복을 주면서 이거 빨리 갈아입어 그러면서 죽놈의 새끼가 말을도 안 듣고 네가 뭐 그러냐. 구금돼서 조사를 받는 동안 스님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폭행, 협박, 고문이 자행됐다. 고문 기술 짜들만 모여야 되는 거야. 그거를 자백을 하라 이거라. 자백을 김일성 돈 받아갖고 지령을 받아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거를 받아가고 그걸 지령하면 그거는 뭐 바로 간첩인데. 가혹행위를 가한 후 그들은 강제로 허위 자술서를 쓰게 했다. 내가 무슨 간첩이냐. 간첩이 아니라 그래도 참 모든 그런 것을 이제 여러 장을 매일 쓰는 거예요. 써놓으면 이제 그걸 다시 잘못 썼다 그러면 다시 쓰라고 다시 쓰라고. 수사는 주로 간첩 행위와 부정 축제 혐의에 집중됐다. 북한에 몇 번 다녀왔느냐, 이 오리산 숲속에서 간첩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리고 비밀 돈 통장이 있으면 내놔라, 또 비밀 아파트 있으면 내놔라, 비밀 여자 있으면 내놔라. 36년 그 무상한 세월. 난 원래 타너 스님께서 출가할 때 너는 오늘부터 멍청이가 되거라. 그리고 너는 멀리 다녀라. 멀은 자 다니랭자. 원행이라고 그랬어요. 오리산 출가해서 한 50년 가차에 산속 귀신이 됐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제 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한 여름밤의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지. 대통령의 자문 보조화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국보위는 의장으로 하는 겨울 공화국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막이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 정신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사후약 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해 사후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진압한 직후에 발족한 국보위는 시대적 요청이었던 민주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행보를 단행했다. 이른바 사회 정화였다. 그때 실제적인 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정화위원회 소속 군인들이었다. 사회학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전국 사찰 수색이 시작됐다. 국가가 불교를 이렇게 말살을 하다니, 이렇게 탄압을 하다니, 이렇게 잔악한 행동을 하다니, 여기에 크나큰 피해를 입게. 그 모멸감과 수치심과 분노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난 3일간 안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를 무시하고 그냥 그 의도적으로 맞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짓이냐. 부처님의 법은 만고에 깨끗한데 부처님과 같이 중생 제도할 큰 원력과 복덕과 깨달음도 없이 그 누가 감히 불법승 삼보를 훼손할 수 있을까? 정치 권력의 총칼 앞에 무참하게 짓밟힌 불교는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 깊은 슬픔을 남겼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죄도 없이 가서 두드려 맞고 옆에서 때려서 그 비명소리가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끝도 없이 났어요.
그때 가서 맞아가지고 병신된 사람 많고 그거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12.7 범난의 피해자인 이근우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매일같이 병원 출입을 하고 있다. 바로 속가에 선 형님인 혜성 스님이다. 마음을 골똘하게 강하게 스님 마음을 강하게 좀 일으키세요. 아주 회복을 하시가야 돈사에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스님. 그래야 불교 정화, 그 12.7 범난 이것도 다 완성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 사명이 스님한테 있어요. 스님은 비록 육신의 자유는 잃었어도 의식만은 또렷하다.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오 사바와 천상이 또한 찰나라지만 훨훨 자유롭지 못한 사바의 삶이 안타깝다.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먹물 바지 저고리를 입고 새벽길을 떠났던 20살 청년은 청담 큰 스님의 시자 행자로 출가에 첫 발을 내디뎠다. (12.7) 범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가사장삼이 찢기고 알몸으로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스님은 고문에 굴복하지 않고 생사해탈에 이르리라 다짐하며 처음 산문에 들었던 초발심을 떠올렸다. 보안사 조사실에선 혜성 스님에 대한 수사 내용을 조작했다. 실천 불교의 일환으로 교육과 복지, 포교 사업에 매진했던 혜성 스님을 17억 5천만 원을 횡령한 비리 승려로 날조해 누명을 씌운 것이다.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 경영인이라는 사실무근의 제목도 혜성 스님을 향한 비난이었다. 어용 언론들이 끝도 없이 불교를 아주 폄훼하는 뭐 누가 술 먹고 어땠다, 어느 스님이 뭐 했다, 어느 스님이 여자를 뭐 했다, 어느 스님이 돈을 어땠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 가지고 연일 터뜨렸죠. 연일. 언론은 계엄사가 발표한 대로 선정적인 제목으로 불교계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들, 신도들 어떻겠어요? 불교의 혐오감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다 떠나고 지금도 그 혐오감은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비리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에 의해 신도 100만 명이 불교를 떠났다. 불교계 전체를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신도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믿고 있는 신도들까지도 수십 년을 하나님 스님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도들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땡감도 없고 쌀도 없고 부서진 발목으로 오대산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허허로웠다.
이 치욕을 당하기 위해 산승이 되었던가.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승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은 강제로 했던 부처님과의 고별 선서였다. 스님에게 승복을 벗으라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였다. 출가자에게 최악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중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계율을 정부가 대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성스님, 삼보스님을 포함해 총 13명의 스님들이 억울한 오명을 쓴 채 승복을 벗어야 했다. 번뇌에 속해 있지도 말며 벗어나지도 말라. 참혹한 처지가 된 제적 승려들은 날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참회와 발언을 거듭 올렸다. 성인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와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녀로서. 그때만 해도 12.7이라고 그러면 제적성이라고 그러면 그 환영을 못 받으니까 아이고 죽은 스님 잡고 내가 여기서 묻혀서 그냥 글씨나 쓰자. 당시 제주도 천황사 주지였던 성혜 스님은 오갈 데가 없어지자 임시방편으로 붓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루 수백 장씩 붓글씨에 몰두했다. 정신적인 암흑기에 그렇게 울분을 달랬다. 속으로는 막 울울 끓죠. 그 뭐 아까 말했던 원철 스님도 맞아서 고리태도 죽고 해성 스님은 끄집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 창자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계사 주제된 해법 스님도 골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삼보 스님은 삼천 교육대 끌려가서 정말 그 고생 많이 했죠. 한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사후약 1소 특별조치가 있은 후 폭력배와 공갈 사기범, 밀수, 마약사범 등 3만여 명이 검거돼서 이들은 힘든 훈련을 통해서 속죄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찌게 해도 육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의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 정말로 그 육체적과 정신적인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삼척교육 때 그건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삼척 사살대라 하든가 그건 사살했으니까. 삼보 스님처럼 삼청교육대로 넘겨지지 않았던 징계 대상자들은 남양주 흥국사로 보내졌다. 자체 순화교육이라 했지만 불교판 삼청교육대라 할 만큼 이곳에서의 생활은 혹독한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었다. 복장하고 공개를 여기에 그 많은 승려들을 고승들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잡아 가두고 강제로 낮에는 또 저 공터에서 일반 젊은 애들이 하는 군인들이 교육받는 제식훈련을 시키고 PT 교육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스님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해제가 될 때까지. 이곳이 지옥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부끄럽고 한없이 괴로워 어이할까. 내 큰 죄를 지었다니 발벗고 참회하자. 들어왔으니 언젠가 나갈 날 있으리. 이 감옥에서 불보살님께 예경하면 외면하지 않으시리. 우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했지만은 참선이 됩니까 그게? 집단 수용소지. 다만 삼청교육대만을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12.7 범난으로 인한 피해를 어찌 수치로 헤아릴 수 있을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자기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를 우리가 혁명을 해서 다시 장악을 해서 사회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회 정화의 명분이었어요. 그 희생양으로 이제 불교 전체를 또 스님들을 청정하게 산다라는 스님들을 이제 희생의 재단에 바쳐버린 거죠. 12.7 범난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뒤늦게 12.7 범난 경위에 대한 국방부 설명회가 열렸다. 우리를 가해 주체했던 분은 국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가해자들의 명단을 좀 제공해달라고. 그러고 12.7 범난 당시에 조사했던 자료를 전부 좀 우리한테 남겨달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불성실하기 짝이 없죠.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곳은 국보위 산하 합수단이었다. 그럼 와서 뭐 솔직히 따져서 보면은 한 70~80% 대세는 완전히 한번 좀 혼 좀 내야 된다는 쪽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치밀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좀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조금 많아서 한 20~30%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죠. 사전에 치밀한 그 수사 계획이라든가 또 수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을 수습할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에 좀 강압 수사라든가 고문이라는 얘기가 막 횡행하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불교 신자로서 조금 이거는 불교계를 좀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사실 했었어요, 그때는. 당시 합수단의 입장은 국보위 민원실에 유독 불교를 정화해달라는 진정서가 쇄도했다는 것이다. 종교인의 입장이나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그 종교는 자체의 자율적인 이제 정화 기능도 있고, 특히 불교는 자기 정화 기능이 이제 엄청나게 강한 종교인데, 그걸 이제 국가가 불교를 이제 정화하겠다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스님들을 뭐 구속도 하고 수사도 하고. 12.7 범난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당시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보위 민원실에 쇄도했다는 진정서는 훗날 단 7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조차 일부는 무고였다. 12.7 범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대통령을 추대하는데 광고로 5대 신문에다가 성명을 내달라고 하더라고. 지지한다고. 대통령을 추대한다고. 그것을 정교 불교원 쪽에 할 수가 없다. 당시 총무원장이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게 불교계 안팎의 중론이다. 월주 스님이 반항을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정부적이었다? 친정부적이었다? 친정부 한다고 저거 반정부 한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에 대해서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불교를 향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과 강압을 써서 불교를 탄압했던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와 과거는 흐르면서 또 쌓여가는 것이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12.7 범난이 일어났던 그날로부터 37번째 겨울이 차곡차곡 쌓였다. 머리야, 또 우리 머리 보러. 국가 폭력의 희생자인 12.7 범난 피해자 삼보 스님. 청산되지 못한 역사 앞에 스님의 삶은 격변의 시대에 따라 쉴 새 없이 질곡으로 내달렸다. 이 12.7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다 되지는 않았다고. 현재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국가하고 싸움해서 정부하고 뭐 싸움해갖고 될 일이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도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안 된다 해갖고 시도 안 하면 될 게 아니야. 1986년 9월 7일 전국 2천여 승려들은 불교 역사상 최고의 반정부 시위를 펼쳤다. 불교 관계 악법 철폐와 자주권 수호, 그리고 무엇보다 12.7 범난이 해명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였다. 12.7 범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1988년 12월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12.7 범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불교 범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정화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 취무 없이 바쁜 기간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참으로 분신이라 하고 활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나는 지금도 후회돼. 이것이 과연 한 국가가 한 종교를 향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할 수 있는가? 명예회복이 안 되니까 뭔가 국가와 이 역사 앞에 떳떳해야 되겠다 한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그래서 활복을 하더라고요. 서울 조계사에서 한 스님이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삼보 스님은 헌정사상 초유의 종교 탄압인 12.7 범난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며 할복을 시도했다. 그런 울분이 삼보 스님 할복하는 그런 마음이 삼보 스님뿐만 아니라 다 있었다 이거죠. 그때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고 그런 심정이었죠. (12.7) 범난 피해자 중 한 분인 정수 스님이 입적했다. 정수 대화상님의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80년대 군부에 의해 유린당했던 12.7 범난 때 온몸으로 고통을 다 섭수하시면서도 주위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런 역사의 아픔까지도 안고 계신 분인데 이 나라가 당시 강화 보문사 주지였던 정수 스님의 죄목은 사음행위였다. 신도들과 찍은 한 장의 기념사진 때문이었다. 그때 그런 일만 안 당했으면 후배도 많이 했을 끼고 신도들도 더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그 이제 뭐 억울하다면 좀 억울하죠. 고해의 삶을 버리고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가서 살고 싶소. 천년이 흘러 태산이 닳아 없어져도 마음에 새긴 글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고즈넉한 산사에 깃든 이들은 1980년 10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탄어 큰 스님 말씀대로 멍청이로 살며 원행 스님은 혼돈과 번뇌를 다스렸다. 참으로 불교에서 보면은 그 인연으로 악인을 만나든 성인을 만나든 인연으로 하지만 그 한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인욕하기 힘들고 그러한 잔영이 또 떠올라요. 교단을 지켜야 되고 교구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퇴존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30년 지난 후에 내가 12.7 범난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내가 내 상황 속에서의 겪은 것을 전부 쓴 것이죠. 무언으로 마음속으로만 무수히 써온 글자들을 여기에 담았다. 내 혼자만의 겪은 건 아니고 전 한국 불교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과 원한으로 그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으로 다만 이 뼈아픈 역사를 불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기억을 하고
또 되새겨야 된다. 가장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은 이 12.7을 서서히 지금 잊혀가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이거 당했던 사람만 지금 계속 그 뭐 고통을 느끼고 뭐 그렇지 안 당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이게 남의 일일로 생각한다 이 말이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게가.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12.7 범난 기념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점점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12.7 범난의 진실을 알려야 하기에 두 사람도 마음이 급하다. 회상하고 싶지 않은 가장 불행한 기억 속에 평생을 갇혀 살아온 혜성 스님. 피해자 윤성혜 스님하고 그래서 잘 들으시죠? 예? 이 내용이 앞으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하고 스님이 아주 정신을 가다듬고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혜성 스님은 12.7 범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 정신은 또렷하지만 말을 하기도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말이야. 오래 병상에 누워있던 스님은 이제 도선사로 돌아가겠다며 퇴원을 고집했다. 저 손잡아 주셔야 돼, 스님. 다시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듯 두 눈을 감고만 있던 스님이 눈을 떴다. 스님, 손 내밀어. 아이고, 스님. 안녕히 스님, 손 내미네. 가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스님 건강하십시오.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의사 선생님이세요. 온몸으로 병랑을 맞는 시련 속에서도 스님은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이었고 고행이었다. 우리 스님의 그 눈물겨운 이런 그 범난의 피해가 정말 역사의 교훈이 돼서 스님의 그 시련과 고통, 그 절망, 슬픔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스님 뭐 인생 80, 수행 60년에 진정한 해양이 옳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청담 큰 스님의 시자가 된 후 구도자로서 발심과 기도 정진이 끊이지 않았던 곳. 자비 앞에서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 자비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자비 무적. 도선사로 돌아오니 청담 큰 스님의 법문과 육환장 소리가 서운하다. 혜성 대종사를 맞이하느라 도선사 스님들이 분주하다. 지금 코도 안 꼽아놨는 거지? 꼽아놨는 것 같은데. 꼽아놨어. 근데 이게 전기 들어오는 거야? 모르겠네요. 스님은 지금 젊은 스님들 앞에서 힘을 내고 있다. 많이 이제 좋아지셨다, 스님. 응? 산사의 겨울이 길고 추우니 봄에 퇴원을 하셨으면 했는데도 스님은 한사코 도선사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이 커튼을 좀 이렇게 치고 돌아오니 감회가 무량하다. 부처님, 평생을 공들여 쌓은 탑. 그 모진 비바람과 폭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울고 괴로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직 인과를 믿고 또한 무상을 깨치고 용기 내어 정진하려 합니다. 역사는 흘러간 물이 아니다. 12.7 범난을 해결해야 할 또 한 해가 밝았을 뿐이다.
해마다 10월 27일은 범난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탈을 확인하는 날이다. 17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사건. 이제 누구도 알려하지 않기에 할 일이 더욱 많다. 범난 기원관을 짓기 위한 실무가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12.7 범난에 대한 명확한 진실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우선 12.7 범난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범난 사건의 화해를 위한 장이 마련되고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념관 건립과 기념관 운영을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스리고 뭐 참아오고 뭐 그런 그래도 내가 저래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교의 어떤 그 종교의 힘이 컸지 사실은 그 분노. 안 그래서는 뭐 벌써 죽었지 뭐.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그 가는 것이 성직자의 삶이지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죠. 이래나 저래나 이 길밖에 갈 길 없죠. (36년째) 7년째 맞이하니까 이제 많이 잊혀지고 그러는데 역사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사명이고 후대의 그 스님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불교가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불교가 더 단합을 하고 강한 신앙체가 돼야 되겠다. 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초법적이고 만행적인 이런 그 악행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돼요. 이대로 범난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한평생 성부를 미뤄서라도 기어이 이루고야 말리라. 그 후에야 무상한 것, 그 후에야 나의 부처를 만나리. 공장사에 들고 소통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범난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님들이 어떻게 해라. 신도들도 스스로가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면은 이번에 범난을 겪고 할 수 없이 살아났으니까 이런 범난이 다시 오지 않게 대롱 단합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